그럼 대선이 끝나고 이제 이 거래량이 다시 많아진다 치면은 전체적인 불이 붙는다고는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이 붙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도 네, 오늘은 부와 지식의 배움터 부지런학교 대표님 부령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령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오래간만에 족장TV에 나왔습니다. 저희 동구민들에게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족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와 지식의 배움터의 대표 부령님 신영광입니다. 오랜만에 족장TV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도 한번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저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나중에 또 불러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개인적으로 부령님은 정말 제가 처음 투자할 때부터 칼럼을 보고 자랐던 사람으로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또 연을 맺고 있는 해서 인터뷰할 때 오랜만에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제는 워낙 족장님이 워낙 커서 제가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분위기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오시면 제가 이 질문을 해도 되나? 라고 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부담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부동산을 예측할 때 특히 주택의 기준으로 무엇을 봐야 될까? 우리 부동산 예측하잖아요. 상승, 하락 이런 거 있잖아요. 상승과 하락. 하락가 있을 때. 그러면 그 기준과 참고할 만한 지표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미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수요와 공급에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 알아. 다 알아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수요와 공급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 세부 내용을 조금 분리를 해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되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수요와 공급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부분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뭐 입주 물량 진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에서는 입주 물량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하죠.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그것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른다. 또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무조건 떨어진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초창기에만 그래요. 초창기에만. 즉 이제 침체장에서 상승장으로 접어드는 때 그 시점엔 이게 100% 맞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거를 접목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같이 이제 상승장이 꾸준히 이어지게 되면 이 공급이 부족하면 어쨌든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어디가 오른다 그러면 족장님도 그러면 사볼까?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더더구나 부동산 귀재인데. 그렇게 됐을 때 없던 수요도 생겨요. 그래서 보통 그 수요를 실수요와 투자 수요로 나누거든요. 그 실수요와 투자 수요의 움직임이 상승장의 움직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요들은 원래부터 집을 구해야 되는 수요니까 항상 고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집값이 조금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급격히 느는 거거든요.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김포 같은 경우가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는데 대부분 다 그래서 김포가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시장 환경이 정부가 대출 규제하면서 서울 못하게 하고 경기도 못하게 하고 규제하고 그러니까 비규제로 남아있던 동네가 김포하고 파주였었어요. 그러니까 글로 또 수요가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김포가 엄청 올랐거든요. 즉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는 다 잘 알고 계신데 그 수요와 공급의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은 침체장부터 상승장 초기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이 이거 한참 진행이 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공급이라고 하는 걸 기본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실수요와 투자 수요, 그 중에서도 투자 수요의 움직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이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장이 굉장히 오래되고 이게 더 이상 오를까? 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더 이상
가격이 올라서 투자 수요가 점점 빠지게 되면서 공급이 줄어드는데도 조금씩 가격이 왜 안 오르지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이제 힘이 거의 다 빠졌구나라고 하면서 이때부터는 조금 빠질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약간 큰 틀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죠. 물론 이거는 일반 아파트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얘기지 본격적으로 원래부터 뭐 수익형 물건들 상가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일반 아파트 투자를 가지고 얘기만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일반 아파트 그러면 투자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 네.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공식처럼 투자자가 들어올 때는 뭐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죠, 좋죠. 그게 누구나 알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가 쉽다라고 다들 얘기할 텐데, 네. 그게 어렵죠. 근데 결국에는 투자자가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제일 마지막 단계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애 본 아줌마가 나타난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도 나타난다. 우리 주식시장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현상은 이제 가장 뒤에 있는 내용이고, 앞에 있을 때는 일단은 내 주변에서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를 얘기하다 보면 느끼게 되실 거예요. 네. 관심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를 하거나 TV나 이런 데서도 부동산 얘기를 하죠. 그 부동산 투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딱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잖아요. 네네네. 다만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과 경험이 쌓여서 지금 투자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위기를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에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또 어쨌든 네. 오세훈 시장이 그 신통기라 그래서 네. 뭐 엄청 그 주택들 엄청 많이 이제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뭐 계속 그런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재개발 많아지어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아마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강북을 돌아다니다 보면 네. 엄청나게 빌라, 오래된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걸 어느 순간 싹 밀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싹 밀어버리는 순간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러면 또 어딘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갑자기 무슨 경기도의 집값이 올라간다거나 경기도에 있는 전세값이 올라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장이 그렇게 하겠지만 순차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게 갑자기 하여튼 수십만 세대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빠져나오는 세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동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세력으로 해서 경기도나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할 거다. 그래서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급격히 증가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 어떤 특정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 세대가 갑자기 한 1, 2만 세대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오히려 조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 부분만 조심하시게 되면 사실상 지금 이제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오래된 집들이 전부 다 갑자기 바뀌어서 공급이 폭탄이 쏟아진다. 이런 것들을 정부는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 기억하신다면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7단계 사이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어떻게 7단계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반복한다. 네. 근데 이거를 상승과 하락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네. 너무 심심하니까 그 이어지는 단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분리했던 건데, 저는 일단 그 상승과 하락에서 하락 단계 또는 이제 그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단계를 침체기라고 보통 표현하니까, 네. 침체기를 처음에 그냥 맨 앞에 놓게 되면, 너무 침체가 되면,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정책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하는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회복 준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복 준비기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한다. 우리는 그걸 또 누군가는 상승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힘들었던 시장에서 침체해서 이제 회복하는 시장으로 오는 과정에서 준비기와 그다음에 회복기다. 그래서 회복기로 온다고 그 3단계로 표현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회복 단계를 접어들게 되면 이제 회복했으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기. 상승기. 예. 상승기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 이 상승기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몰라요. 네. 예. 모르니까 좋은 데부터 올라요. 입지가 좋은 데부터. 그쵸.
그렇죠. 보통 우리가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게 오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강남이 오르면 그 옆에 있는 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강남 올랐는데 그럼 강동구는 또는 그 압구정동 위에 있는 성동구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확산되면서 웬만한 지역들 뭐 우리가 사람들 제일 많이 사는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확산기. 확산기. 예. 자, 그 확산기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곳까지 우리는 호구냐. 그렇죠. 왜 너희만 오르냐? 예, 그렇죠. 똑같이. 예. 옛날에는 5억이고 3억이었는데 얘가 10억 됐는데 내가 3억이면 안 되는 안 되죠, 거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외곽까지도 올라가는 같이 함께 올라가는 급등기. 급등기. 예. 그런 과정을 겪고요. 또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진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 또 정부도 규제가 심하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수요, 네. 투자 수요도 빠지고 실수요도 갸우뚱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쇠퇴기. 그래서 7단계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단계가 뭘까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뭐 공식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7단계 정도로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 단계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급등장의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급등장의 혼란스러운 왜냐면 시장. 작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혹시 그거 아세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오른 곳. 아니요. 어디 올랐습니까? 오산 같은 곳이에요. 오산. 근데 우리는 강남만 오른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쵸. 처음에 움직였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인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기도 오산, 뭐 인천 이런 데가 많이 올랐다.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가 이제 규제를 또 심하게 하니까 요즘에 조금 주춤하죠. 주춤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근데 이게 아까 공식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세특기입니다라고 해서 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요. 왜냐면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건 진짜 빠지는구나라고 느껴야만이 집을 또 안 사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이 올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의 모습에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던 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97년 IMF 외환위기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뭐 폭락을 대폭락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하필 바로 직전에 두 번이 그래서 그렇지 그거보다는 그냥 차근차근히 힘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해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봤을 때에는 급등기라는 시기에서 혼란스러운 시기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숨고르기 하는 시기? 네. 어떻게 그런 시기일 것이고. 그렇죠. 이 숨고르기가 말 그대로 정말 힘들어서 더 아래로 갈지 네. 아니면 숨고르기 하고 다시 힘내서 올라갈지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시기인 거죠. 왜냐면 급등장과 세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시지만 전문가들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길게 갈 거다. 이 시기에 각자 적절한 부담 투자는 뭔가요, 그러면? 이게 좀 분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적절한 투자가 족장님한테 맞는 게 있고, 네. 저한테 맞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초보자들한테 맞는 게 있고, 다 틀릴 거예요. 네, 그렇죠. 다 틀린데, 이거를 퉁쳐서 물어보게 되면, 사실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족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그분이 받아들이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런 것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주택자는 저는 무조건 사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을 사라. 예,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샀는데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은요, 우리 족장님도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실패 경험. 근데 실패 경험이 있으면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실패 절대 안 잊어먹죠. 그쵸. 다음번 할 때 그 경험이 반영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이래서 손해 절대 안 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예 들어올 생각을 못 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결국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명목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명목 가격 자체는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되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너무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뛰지도 못하는 사람이 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면, 정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급매물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족장님도 경험해 보셨고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어느 시장이든 경매든 뭐든 급매물, 그렇죠. 저렴한 물건이 있잖아요. 저렴한 물건을 사야 안전마진이 나오잖아요. 네. 그 안전마진을 보게 되면 그 안전마진보다 더 떨어지는 시장이면 다른 사람은 거의 죽는 시장일 거예요. 그리고 그쵸. 떨어져도 안전마진, 내가 좀 더 싸게 산 물건보다 덜 떨어지면 나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건데, 문제는 어정쩡하게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이 지금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족장님도 그동안 지난 몇 년간 봤잖아요. 네. 2017년부터 시작을 했다 쳐도 17, 18, 19, 20, 21, 22 거의 6년 정도에 거의 모든 시장이 상승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 뭐 되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돈을 되게 많이 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아는 시장은요, 사면 오르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주식, 코인, 부동산, 삼박자가 다 그랬죠. 네. 그래서 머릿속에 본인의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가치관의 판단, 모든 것이 상승에 기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침체나 하락이라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시장이 왔을 때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돈이 말려버리니까. 거기 돈을 다 투입을 했는데 갑자기 뭐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역전세란이 난다거나 그럼 못 갚잖아요. 네. 그럼 또 그걸 갖다가 뭐 급하게 팔려고 하는데 되나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사야 되는 시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 개수가 많은데 돈이, 통장에 있는 돈 하나 없이 다 들어가 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것 같아요.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명목적으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어차피 상승과 하락은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당신은 50%의 확률로 떨어질 확률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가 근데 이런 말을 2017년, 18년도에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라 라고 했지, 그분들한테 무조건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왜냐면 그때 2008년 금융위기 정말 우연히 왔지만, 갑자기 왔지만, 무너진 분들이 보면은 다 통장에 현금 다 빵원으로 만드시고 돈 벌겠다고 모든 돈을 갖다가 투입하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 족장님 그때부터 다 우리 봤지만, 네. 그때 무주공산으로 무너지고 싸게 나왔던 물건들을 매집하면서 또 다른 기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난 기회가 됐잖아요. 네.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또 다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때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저는 아까 무주택자는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주택자이거나 또는 내가 통장에 돈이 없을 만큼 뭔가를 했다? 그러면 당신은 상황을 돌아보고 일단 현금 흐름 부분을, 혹시나 모를 위험 감안해서 현금 흐름을 준비하도록 해야지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분들한테 사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전문가분들이라면 이때쯤 되면은 아파트 시장 많이 올랐고 다주택자니까 투자할 데가 없고, 그러면 저는 일단은 투자 대상을 바꾸시게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투자하신 분들은 딱 아파트밖에 모르잖아요. 네. 이제 조금 안 게 아파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금 생각나는 게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저기 아파트라든지 또는 빌라도 오르네? 빌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하다 보면 상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적으로 굉장히 오래 하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시기쯤 되면 달이 차면 기우니까 그 달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이제는 별을 봐야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말 사람들이 되게 핫하게 생각했잖아요. 우리 대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의 공약이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그럼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누가 되든 간에 비슷한 영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가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질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네,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대선 이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기대를 해요. 투자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동안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예요. 예를 들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 다주택자. 네. 근데 지금 현재 다주택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자기들한테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찍고 싶고 또 그런 사람들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심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지난번의 경험 때문인지 그분들을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2007년이죠. 2007년도에 그때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누굽니까? 이명박 후보랑 네네네. 정동영 후보였습니다. 정동영 당시 후보는 그 민주당 쪽이었잖아요. 네네네. 민주당은 그때도 그 정부 규제 이쪽을 하던 쪽이잖아요. 그분이 내걸었던 공약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양도세 완화. 양도세 완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그쪽에 그 라인에 있는 그 민주당의 그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 되셨죠? 그분도 역시 종부세, 양도세,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 누가 돼도 부동산 시장은 훈풍이라는 말이 부동산 기사에 나오고 일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둘 다 풀어준다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는 좋아하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올라가면 절대 다수는 싫어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왜냐면 부동산을 안 하는 거나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은 절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턴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기억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당선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 더더구나 건설사 출신이니까 되게 이제 시장 친화적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2009년인가요? 그 다음에 2009년에 강남이 막 움직였어요. 움직이니까요. 바로 그 당시에 LTV DTI 규제 들어갔어요. 즉 바꿔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괜히 또 폭등하는 거는 못 보겠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그 과정, 2007년 12월 아마 20 며칠쯤 됐을 텐데 그때 당선되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결국 그것 때문에 그 호재, 그분들이 내주셨던 공약들로 인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대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윤석열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되게 되면 그분이 내걸었던 공약에 해당되는 대상물이나 또는 지역은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중반기, 하반기 또는 내년 초까지 분명히 움직일 거다. 무조건 움직인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테마니까. 테마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테마처럼 움직인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부동산이 더 큰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분도 또 규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서 방향 자체는 상승일 것 같은데 이거를 이분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대선 이후의 상승은 그쵸.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테마에 따라서 그 특정 그 대상이나 지역들 그 공약을 했던 네. 그런 데는 분명히 움직일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는 또다시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왜? 또다시 강한 움직임이면 강한 규제가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게 2008년, 9년, 10년, 11년에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됐었을 때야 겨우 시장의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분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급등은 막았고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뭐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침체하게 만들었고 조금 그렇지 않은 표현으로는 안정적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때 상황 알잖아요. 네. 그때 유행했던 투자가 우리는 투자 대상을 바꿔서 경매 투자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전세, 갭 투자라고 하는 또 다른 생성되는 새로운 투자 시장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대선의 결과물에 따라서 기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의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뭐 대선 후보들 뭐 유력한 두 분이 계시지만은 네. 거의 대부분은 뭐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많은 것이지. 맞아요.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준다고는 잘 안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거래량이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요즘에 네,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대선에 대한 심리적인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럼 대선이 끝나고 이제 이 거래량이 다시 많아진다 치면은 전체적인 불이 붙는다고는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이 붙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도 그때 2007년 12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월 달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바뀐 거는 한 2, 3개월이잖아요. 네. 우리인데 부동산 투자 2, 3개월하고 끝내나요? 아, 보통 그렇죠. 길게 가잖아요. 아까 매도라고 하는 부분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단기적으로 오르는 건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결국 그 수익은 팔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분명히 들썩거리거나 어느 투자 물건은 들썩거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들썩거리면 뭐 할 거냐. 그때 샀는데 내가 1년 후에 팔았는데 그 시점에는 시장이 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득이 아니에요. 손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테마에 움직이게 되면 내가 파는 시점에 오히려 과도한 가격을 주고 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런 게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 누구나 그 상상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라든지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네. 생각에 과연 그 아파트 값을 안정시킨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은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거를 떨어뜨리면은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경제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 나라 빚이 엄청나게 많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세수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것도 지금이 기회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회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아파트 값을 떨어뜨려. 그럼 침체가 되고 매각은 더 안 될 거고 거래는 안 늘어날 거고 또 거래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건설사도 안 지을 거고 이렇게 해서 점점 안 좋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지난 그 수십 년간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제 공약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떨어뜨리는 순간 사실상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는 집을 안 사게 될 거고,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고, 월세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또 서민들이 문제가 생겨요. 네. 우리 그거 봤잖아요, 예전에. 네네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일단 눈앞에 보이는 그 약간 좀 뭐 표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 사실상 그분들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는 하여튼 너희들한테 무슨 소리 안 나오게 그냥 조용하게만 만들어줄게. 사실은 떨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에 약간 좀 뭐랄까 정치적인 수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떨어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엔 다시 상승을 해서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되는 또 반대 부양책이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게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래서 떨어지는데 뭐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많은 이제 무주택자나 다른 그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15억 됐는데 그게 옛날에 5억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는 그래 이제 집을 살 거야 라고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돈은 못 벌고 진짜 지금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0억 주고 집을 샀어. 근데 그게 갑자기 내려가서 7억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뭐가 되지? 그러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하우스푸어가 되거든요. 네. 하우스푸어가 나오면 또 그분들은 사회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애매한 누구가 원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의 숙명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치적인 수사는 하여튼 지금부터 시작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만 돌아가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봐요. 아, 그들이 원하는 거는 가파른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그냥 요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원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하진 않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더더구나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유신시대 뭐 이런 데처럼 야 그렇게 많이 올랐어? 다음 달부터는 5억으로 해. 다시. 이렇게 되면은 찍소리 못했잖아요. 네. 찍소리 못했는데 지금은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라고 말하는 특히나 이제 약간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수 칠지 몰라도 또 다른 대다수의 대중들 그걸 샀던 사람 특히나 제일 마지막에 샀던 사람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또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난리가 나게 되면은 또 이제 사회 불안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하여튼 너희들 말 안 나오는 상황으로 만들고 싶게끔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좀 다른 표현으로 한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또 지방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방 투자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방 투자가 어떤가요도 조금 분리를 좀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제 원래 스타일대로 얘기했더니 다들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지방 투자는 올해도 유효할 거다. 올해도 유리할 거다. 네, 라고 보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조심해야 돼. 그렇죠. 예. 어디가 이거 유효한 게 지방 투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효한 것이지 우리가 네. 어떤 통계를 낼 때는 전체적인 통계를 내는 것이지 너만 좋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지방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을 것 같은데 잘못된 점과 좋은 점을 확실히 알고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광역시, 중급대시, 소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퉁쳐서 누군가는 지방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지방 투자의 속마음은 광역시가 좋아요, 중급도시가 좋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지방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는 소도시 투자를 하는데 지방 좋다는구나. 또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입지예요. 입지. 그렇죠. 예, 입지죠. 그다음에 일자리예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방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그동안 서울 수도권이 워낙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분들이 광역시급으로 내려가서 뭐 울산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많이 돌아다니다가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중급과 소급, 중소도시로 지금 흩어져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강력한 규제 때문에 지금 멈춰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중소도시급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안 움직인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동네까지도 분명히 움직일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왔었는데도 그 다음에 강남장이 급등했던 시장처럼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움직일 것이고 여기에 그 동네가 뭐 입주 물량이 되게 부족하다거나 하면 오른다는 거죠. 그동안 정말 많이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호재가 늘어난다거나 우리 분석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고 들어가는 투자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거는 내가 스스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누군가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원래 이 시기는 누군가가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글로 우르르 몰려가는 투자는 뇌가 없는 투자잖아요. 이분들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뇌가 없이 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 팔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되게 늘어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 내가 그런 류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방장 투자는 유효하지만 당신이 그 지방장 투자에 있어서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지방장 투자는 저도 몇 군데 지역은 괜찮겠는데 라고 보는 지역이 몇 개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이 지방에서도 요즘에 또 최고 이슈가 많이 되는 곳이 또 대구잖아요. 네. 대구에 이분양이 일어나라고 있고 또 하락이 될 거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혹시 대구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구요? 네. 지금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래요? 예. 일단 제 얘기 하기 전에 물론 제 얘기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구는 이제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사실 그동안 대구가 오랫동안 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일단 광역시예요. 네. 우리나라 몇 손가락을 든 도시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구를 안 보면 바보다예요. 말 그대로. 근데 저는 여기서 투자는 근데 그 중장기 안에 어떤 특정 기간이잖아요. 네. 그 기간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계속 오늘 얘기하는 과정에서 기본이 입주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대구가 사실상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 자체가 늘어났던 거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년, 후년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이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A 도시가 줄어라고 하면은 대구를 가겠어요, A를 가겠어요?라고 하게 되면 A를 이왕이면 확실한 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A를 가야 되기 때문에 대구라고 하는 동네에 원래부터 기초 수요 자체,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어디 못 가는 투자 수요는 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수요가 되는 거라면은 이게 움직임이 다른 지역보다는 느려지거나 또는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의 관점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구의 가격이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도시에 비해서 낮고 그 다음에 지금 미분양 물량들을 미리 잡아놔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혹시
그 생각이 지난 상승장을 보면서 들어왔던 내 가치관에 의한 판단은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즉 뭐냐, 지난 2017년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장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미분양 물건을 사면 돈 된다라고 하는 그 노하우가 지금 연결이 된 거라고 한다면 한번 크게 당한다라고 보는 주의거든요. 왜냐면 제가 당해봤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물론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저 역시도 그때 미분양 물건을 언제 투자했냐면 상승장 후반부에 이제 미분양이 나오는 시점에 상승장 초반에 있었던 미분양들을 줍줍했더니 엄청 벌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 경험을 기반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꺾이는 시장이었거나 굉장히 공급이 늘어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던데, 첫 번째가 주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 두 번째, 미분양 물량들은 이럴 때 잡는 게 기회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틀릴 수 있는 요인도 설명시켜 드릴 수 있는 게,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시장은 상승장에서만 그게 성립이 돼요. 제가 갯벌리기 갯매혹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결국은 이쪽 가격보다 이쪽이 싸네?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을 찾아서 가격 비교를 하거든요. 네. 이것들이 일반화되는 시점은 상승장인데요. 이게 꺾이는 시장이 되면 이 말이 안 먹혀요. 다르죠. 예. 근데 그거를 갖다 상승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접목시킨 거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양 같은 경우는 문제는 결국 입주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 물량을 어느 정도 계속 건설사가 뭐하면 쏟아내야 돼요. 왜냐면 계속해서 그 땅 보유하고 있어봤자 세금밖에 더 내냐고요. 그쵸. 상황에 맞춰서 내보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미분양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게 되고, 늘어나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되느냐? 물량은 더 늘어나서 미분양을 가지고 있으면 줍줍했으면 돈이 된다 라고 하는 상승장 초반부부터 후반부까지의 공식이 엉클어져 버리는 상황이 이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아직 그 상황은 아닌데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하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지금 인허가 물량과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미분양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라.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고 난 다음에 그때 판단해야 되지, 이제 막 미분양 딱 나고 지금 분위기가 가라앉는 그 상황이 약간 미분양이 늘어나고 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딱 들어가게 되면 저처럼 예전에 물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구를 들어가시는 시점에 대한 판단은 저는 내년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혹여 상승장의 그 역설, 착각으로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대구 시장은 그래서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급증하고 있는 그 분표를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이 1인 가구가 많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넘어서는 수치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1인 가구가 급증하게 되면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결국은 1인 가구들이 살만한 곳들을 늘어나니까 네. 앞으로는 이쪽에서 조금 투자의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이나 살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걸 살 때 이왕이면 좋은 입지, 좋은 뭐 예를 들어 그 시설, 네. 뭐 이런 것들을 따질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우리 흐름을 보게 되면 중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 직전까지. 네. 그 다음에는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왜? 중대형 아파트가 그동안 많이 안 올랐으니까. 네. 조금 남아있는 건 소형이에요. 그러면 소형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많은 분들은 그동안 봤던 몇 년간의 모습을 보고 중형이야 라고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 중대형이 가니까 그때서야 중대형 얘기를 꺼내잖아요. 네. 지금 소형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또다시 소형 아파트의 투자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월세가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맞아요. 있죠. 네. 전세도 못하게 하고 자금대출도 못 받게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 1인 가구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사회 속에 살면서 느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밀키트 같은 게 한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1인 가구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보면은 나가서 사 먹지. 네. 안 해 먹잖아요. 안 해 먹죠. 왜 돈이 더 들어간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서 밀키트 수요가 나온 거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살 곳,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살 곳인데 이왕이면 신축인데 신축 아파트가 비싸니까 구축, 뭐 구축에서 또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월세를 좀 높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소형 시장이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올 거고요. 그거와 연관된 파생 상품이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나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우리 공용 오피스 나오는 것처럼 고시텔 이런 것들이 또다시 유행하는 시장이 한 번 더 올 거라고 봐요, 저는. 더더구나 침체장이 되면은요. 그 상승장의 시세 차익형의 금액은 수익형 시장에 있어서의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면 이 수익형 시장을 안 봐요. 근데 하필이면 이 침체장이 오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차피 그동안 엄청나게 나한테 도움이 됐거나 관심이 있었던 엄청나게 큰 시세 차익이라는 구조가 사라지면서 푼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서 수익형 시장이 점점 커지는 시장인데 1인 가구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투자 자금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투자 물건 이런 것들 쪽으로 굉장히 그 좀 활성화가 될 거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보고는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도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은 계속 뭔가 하나를 얹고 난 다음에 바뀌잖아요. 이 옛날 그 구닥다리 같은 독서실에서 프리미엄 독서실로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1인 가구 주택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그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 뭐 다세대 주택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지면서 추가되고 하면서 새로운 투자 시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요즘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고시원을 살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긴 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뭐 그런 게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필요한 니즈에 맞춘 누군가 뛰어난 사업가가 그런 거를 만들어낼 거고 갑자기 그게 붐업이 되면서 쫙 퍼져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1인 가구라 그러면 좀 부족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라고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선택적인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들의 시장에 맞는 또 그들의 시장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죠. 1인 가구에 대해서 고품격화 약간 그런 식으로 프리미엄급 항상 보면 프리미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7월달 되면 이제 전세의 제도에 이제 우리 우려했던 시기가 이제 왔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계약갱신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또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집주인들이 들끓었던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당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당했던 기억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복수심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다음에는 다음 것까지 올려받겠어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있을 확률도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그것 때문에 많이들 마찰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돌아오잖아요. 네. 그 시기가 되면 7월 때부터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세 가격 급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환경이 좀 바뀌고 있는 느낌이에요. 바뀐다?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 급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족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세 가격을 많이 안 올렸고, 못 올렸고, 네.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데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 세입자가 조금 좀 기분 나쁘게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소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 그렇다면.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작년부터 나타나긴 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제대로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한 3억 5천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 아파트 전세는 5억이야. 5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5억 해. 이제 계약갱신 끝났으니까 이제 5억 아니면 너 나가.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나가고 아니면 본인이 올려주거나 그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의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전세 가격 급등과 월세 일반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죠. 두 가지 투트레고 가겠죠. 예, 그게 이제 왜냐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잘 안 해줄 뿐더러 또는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3억 5천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딴 데 가면 다 올려놓고 있거나 또는 월세로 전환돼 있거나 그러면 차라리 아무 움직임 없이 여기서 그러면 3억 5천이면서 갱신은 될 거 아니에요. 갱신은 되는 상황에서 3억 5천에서 5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 반전세? 반전세로 가자. 라고 얘기하게 되면 옛날에는 기분 나빠했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거기에 내는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오히려 월세를 내는 게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와 월세 중에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전세 가격의 급등이거나 반전세의 급등이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잘 안 해주는 상황에서 말려버리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 윈윈하는 게 옛날에는 반전세나 월세가 한 번도 서로의 윈윈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로 윈윈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높여서 올려 들어올 사람도 없는 상태라서 그 집주인이 이득이고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딴 데 가는 것보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올라간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는 그냥 월세하고 상황 봐서 또 이 사람들은 또 집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한 1, 2년 있다가 그냥 집 사가지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한 2년만 좀 간단하게 싸게 내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 같이 맞물리면서 어차피 저는 7월 이후에는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되게 높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전세 가격이 또 높아지면은 또 매매가는 또 더 붙게 될 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맞아요.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슬픈 현실이기도 한 거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전 청약을 해서 굉장히 싼 집을 미리 선점을 하거나 또는 갭을 끼고 미리 사놓는 것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또 글로 넘어가는 상황이 오면서 가격이 또 밀고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계속 되는 부분일 거라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 네. 한시적 완화 부분을 이때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사람들한테 풀어줘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 보면은 또 문제면은 또 이제 또 다음에 파생되는 거죠. 급등에. 그러면 이제 급등했던 돈은 또 이 세입자들이 또 임차인들이 또 주인한테 주는 거고. 그럼 주인은 그 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맞아요.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통장에 돈을 넣어두지 않잖아요. 임차인분들이 전세를 올려줬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또 더 투자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그럼 돈은 또 부동산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게 되면은 상승이 된다는 건 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7, 8, 9 이럴 때 또 혼돈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 올해 2022년은요, 세 번의 큰 변화 포인트가 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다 알다시피 대선이다. 두 번째는 6월달 지방선거예요. 왜냐면 그때 또 온갖 호재들이 다 튀어나올 것 같다는 생각. 7월달, 8월달 그때쯤 전후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의 만료로에 따른 그 물량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냐 월세 가격 상승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공급의 증가인데 공급의 증가는 지금 쉽지가 않을 거고. 만약에 월세를 돌린다 하더라도 금리 올랐잖아요. 이제 1,000만 원에 10만 원 되는 거거든요. 원래 1,000만 원에 5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에 10만 원 되면은 이 부담감이 전부 다 또 세입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급여는 오르지 않아. 그런데 전세 가격은 올랐어. 근데 전세 가격이 원래는 1억 올랐을 때는 우리가 50만 원만 주면 되는데 1억 올랐더니 10만 원,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의 급여는 많지 않고 계속 위로만 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또 사이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지금 그렇죠. 보면. 하여튼 올해 상황이 많은 분들은 하락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표현하실 그 메커니즘들이 오히려 상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장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런 거죠. 그 전에 했었던 대책들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지금이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고 충분히 지금 또 그 옛날에 했었던 짓눌러 놨었던 것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표현했던 그 급등장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걸로 끝날 수 있는 장이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장으로도 갈 수 있는 소지가 어쨌든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때 당시를 막기 위한 이렇게 짓눌러 놨던 게 네. 이제는 이제 터질 타이밍이 온 것이고 이제 그 터질 타이밍이 다음 대통령한테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그 대통령은 또 다른 또 뭔가를 또 만들어내야 하겠죠. 맞아요. 그 참 요즘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아파트를 많이 투자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또 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고 또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혹시 이 아파트 투자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갈 거라고 봐요. 사실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다들. 어떻게 근데 보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난장에 아파트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난장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분당에 있는 트리폴리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목동 파라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파텔이에요. 아파텔,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 항상 보면은 아파텔이라고 하는 동네들은 일단 아파트에 밀린다라고 하는 건 변합니다. 대체제였다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훨씬 더 좋아진 것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아파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규제라고 하는 요인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질환장에도 재밌는 거는 질환장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아파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때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럴 때 주상복합하고 아파트로 갔던 시장이 지난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근데 이번 장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온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왕이면 그때보다 더 좋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일이 또 요즘같이 이제 막 인터넷 활성화되고 막 유튜브 나오고 그러니까 막 더 빨리 소문이 퍼져버렸던 그런 건 있는데 결국 그때도 잠시 주춤했던 부분이 뭐냐면 대체제의 속성이 워낙 그래요. 원래는 관심이 없다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관심이 관심이 늘어나서 상승했는데 여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원래의 대안이 아니었던 주력제에 또 관심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결국 대출 규제가 아파트를 좀 많이 힘들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작년, 재작년 같은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 단 한 가지.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곳들은요, 이거는 거의 얘네들은 그냥 아파트처럼 투자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정쩡하게, 입지가 어정쩡한 것은 시세도 어정쩡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뒤통수를 뭐 이렇게 딱 때리는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면은 부침이 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상복합 중에서도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부터 이거라다 했던 거는 타워팰리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결국 입지가 그거를 커버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마찬가지로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거래 시장화 될 거다라고 보여져요. 단 약간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 투자 쪽으로 접근하셨던 거는 투자의 어떤 그 대출 규제라고 하는 거를 딱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상당히 애를 먹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많이 올랐던 것들은 지금 이제 내던지더라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애를 먹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방도 보면 아파트들 많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도 똑같나요? 지방도 역시 뭐 광역시급에서 괜찮은 곳들, 그런 곳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다는 건데, 결국 그 지역의 입지 같은 경우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단 아파트를 기반으로 하되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예를 들어서 강남에 들어가고 싶은데 강남에 아파트가 지금 한 채도 없는데 아파트를 한 채 딱 나왔다. 그럼 그거 매수 될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도. 근데 뭐 지방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이 아는 곳 또는 중소도시에 아파트를 먼저 들어서진 않겠죠. 아파트부터 들어설 테니까. 아파트 서고 이제 네. 대체처로 이제 들어서는 거니까. 하지만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 오피스텔이죠. 들어서는 곳이 기본적으로 상업지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이 상황은 확실히 지난장보다 아파트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어쨌든 규제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투자자들이 지금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지 입지적으로 잘 보시고 여기 나라도 좋아하겠다. 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아파트도 장기적으로는 투자처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최근에 많이들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더 올라갔을 때는 물론 수익형 부동산에는 타격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주택 시장은 어떤가요? 저는 유튜브 폐해가 되게 심하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저도 유튜버고, 본인도 네. 유튜버긴 한데, 금리 인상, 집값 큰일 났다. 정말 많이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얘기하시죠. 네, 큰일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고정값이냐?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경제 공부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어그로 끄는 거라면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열받게 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왠지 상식적으로 맞아요. 올라가니까 이자 납부해야 되니까 힘들겠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네. 왠지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근데 경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집단이 하는 목적이 있어요. 앞에. 그 앞에.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힘들어지고요. 네. 금리를 떨어뜨리면 나아지잖아요. 네. 문제는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경제가 어떻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돈이 생기니까 과열될 수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서 돈을 회수하는 거고요. 반대로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금리를 낮춰서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변수처럼 코로나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지금 금리를 낮췄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지금 당연한 현상이 온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리면은 내가 부담되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금리를 올리는 쪽에서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대로 시장이 힘들어지겠다 싶으면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낮춰요, 다시. 그래서 금리 인상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고 왠지 착각들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렵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경제가 괜찮을 때 금리 인상을 해요. 그렇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네. 이제 어쨌든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맞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 얘기는 빼냐 이거죠.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러면 경제가 괜찮을 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를 앞에 있는 내용 빼고 금리 인상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경제가 괜찮으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 버블이나 이런 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차를 내리는 거라면 부동산의 이렇게 큰 움직임 속에서 약간의 그 움직임 폭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게 아니라 좀 공부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분들 되게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분들을 냉정하게 보게 되면 그분들이 힘들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에서 이자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럼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욕심부렸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큰일 났다가 아니라 금리 인상 때문에 욕심부렸던 사람이 큰일 났다가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하는 말은 그 전에 올렸어야 될 금리를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서 못 올린 거야. 그럼 야, 왜 못 올렸어? 그러면은 코로나라는 거를 그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들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어렵게 내뱉은 말이 1년에 잡힐 것입니다라고 했지만은 안 잡혔던 거고, 지금도 계속 이런 방역 대책 하는 이유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잡히면은 올려야지라고 생각해서 안 올렸던 건데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이게 안 잡히는 거에 주고 계속 풀었더니 너무 많은 돈을 풀었던 거지. 그 전에 올렸었던 거를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올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빨리 올려? 너무 급등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우리 경제를 봤을 땐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천천히 올렸던 거고, 맞아요. 이미 그전에 올렸을 때던 거고, 원래는 지금보다 더 높았어야 돼. 그런데 너무 피로감이 쌓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로 너희들을 뭐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리가 14%였어요. 14%요? 예. 와. 90년대 후반에. 그렇죠. 다행히 그 구간을 넘어서 금리가 떨어질 때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14%대였었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참 금리가 비쌌구나. 물론 그만큼 가격은 더 낮았고 오히려 지금은 금리는 낮고 가격은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담 자체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다 감안해서 금리도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기 때문에 금리 올려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올리는 건데, 그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 욕심부린 사람이 큰일 났다가 맞는 거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오늘 진짜 엄청 길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한데. 네. 네. 오늘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얘기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에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먼저 간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안점, 좋지 못했던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족장님이나 또 저가 하는 말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기자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